기원전 323년에 세계를 제패했던 젊은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33세 나이였죠. 그런데 알렉산더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어린 아들이 있긴 했지만 제국 전체를 통솔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바로 이때 알렉산더의 가장 뛰어난 장군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알렉산더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이 장군들을 우리는 디아도코이, 즉 후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산산조각 난 뒤 그의 장군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극적인 성공을 이뤄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때 의지했던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더 거대한 권세를 갖게 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다니엘 11장 4절의 예언이 바로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나 그의 후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죠.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의 거대한 제국은 그의 혈족이 아닌 그의 4명의 장군에게로 분할됩니다. 자, 그러면 이 4명의 장군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고향인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알렉산더의 친족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심지어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까지 처형하면서 이 지역의 패권을 굳혔습니다. 두 번째는 리시마코스입니다. 그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의 일부를 차지했죠. 그는 처음에는 다른 장군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셀레우코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장군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다니엘서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두 세력,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시조들이죠. 세 번째는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이집트를 차지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웁니다. 이집트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왕조를 남방왕이라고 부르는데 지중해 동쪽 지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조는 무려 300년 가까이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를 포함하는 알렉산더 제국의 동방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이 왕국은 너무나 거대해서 당시의 헬라 제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죠. 다니엘서에서는 이 왕국을 북방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명의 장군이 제국을 나누어 가졌지만 이것이 평화로운 분할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국은 이 네 왕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기원전 301년에 벌어진 이프소스 전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투에서 안티고노스 1세라는 또 다른 강력한 장군이 셀레우코스와 리시마코스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전사하면서 제국의 사분할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후대에 물려주려 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 알렉산더 4세가 있었지만 그는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장군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자신의 통일된 권세와 위력을 자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절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라는 구절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그의 의도대로 계승되거나 유지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라는 말은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 누렸던 강력한 통치력과 제국의 통일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하나의 권세 아래 머물지 못하고 넷으로 쪼개져 맙니다.
각 장군이 제국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알렉산더가 생전에 확립했던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는 무너졌고 제국의 분열과 내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즉 알렉산더가 주장하고 행사했던 그 막강한 권세 자체가 그의 사후에는 무력화되고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 그의 꿈과 의도와는 달리 후손에게 이어지지도 않고 통일된 상태로 유지되지도 않으며 뽑혀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예언입니다. 셀레우코스는 알렉산더의 가장 뛰어난 동방 원정 사령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그는 바빌론의 사트라프 총독라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 했죠. 하지만 당시 디아도코이 중 가장 강력했던 인물은 단연 안티고노스 1세 모노프탈무스였습니다. 안티고노스는 알렉산더의 제국을 재통합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다른 장군들의 영역을 차례로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셀레우코스가 다스리던 바빌론이었습니다. 기원전 316년 안티고노스의 막강한 군대가 바빌론을 향해 진군해 왔을 때 셀레우코스는 그와 정면으로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현명한 전략적 후퇴를 택했고 자신의 고향인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는 대신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에게로 몸을 피합니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기원전 315년 셀레우코스는 빈털터리 난민 신세로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더의 장군 출신이었지만 이미 막강한 부와 군사력을 갖춘 독립적인 왕이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환대를 받으며 그의 조언자이자 군사령관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보호를 받는 신하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셀레우코스의 뛰어난 지성과 군사적 능력을 알아보았고 안티고노스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동맹 파트너로 그를 인식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역시 프톨레마이오스의 군사력과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안티고노스에 대항하는 연합군의 핵심 축이 되었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셀레우코스는 마침내 기원전 312년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바빌론으로 향하는 극적인 귀환을 감행합니다. 이른바 바빌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바빌론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며 안티고노스의 군대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마침내 바빌론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헬레니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는데 이후 셀레우코스는 다시는 자신의 땅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을 되찾은 셀레우코스는 동쪽으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메디아, 박트리아 등 알렉산더가 남긴 광대한 동방 영토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그의 권세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인도의 강력한 왕 찬드라곱타 마우리아와 평화협정을 맺고 코끼리 500마리를 얻어내 자신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했죠. 이 과정에서 그는 니카토르, 즉 정복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안티고노스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01년 그는 리시마코스와 함께 안티고노스의 군대와 맞서는 이프소스 전투에 참전합니다. 이 전투에서 셀레우코스가 보유한 코끼리 부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안티고노스를 전사시켰고 이 승리로 인해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셀레우코스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헬레니즘, 최대의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셀레우코스는 한때 자신을 받아주었던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더 큰 영토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1장 5절의 예언,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라는 말씀은 셀레우코스의 드라마틱한 부상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난민 신세였던 그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프톨레마이오스를 능가하는 거대한 제국의 시조가 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흥미로운 점은 이 네 왕국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특별히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족과 북방 왕 셀레우코스 왕족 간의 끊임없는 전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땅, 즉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두 왕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이 두 거대한 왕국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니엘 11장 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두 왕국 간의 전쟁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의 역사적 흐름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네 장군에게 분열되는 것부터 특히 이집트와 시리아 왕국 간의 치열한 패권 다툼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상황까지 성경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